자, 반장들 반가워요. 고반장 금요일입니다. 더 힘내서 갑시다. 7월 2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요. 북한이 오늘 미군 유해를 송환했잖아요. 네. 유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부장, 그 답변하기 전에 혹시 오늘이 네.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중복이잖아요. 복날, 그렇죠. 복날. 국부장과 함께하는 네. 복날이면서 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네. 유해 송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지금 유해들은 그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있는 보관소에 있는 오산 것으로 기지에 있어요? 네, 알려졌고요. 네. 오는 8월 1일에는 네. 공식 유해 송환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참 그리고요. 그 양원보 반장이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 동안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표정이 좀 안타까워하는 표정은 아닌데 그 일주일 동안 그 보도국의 이선아 기자가 저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가워요. 네, 정치부회 좋아하죠? 네, 좋아합니다. 네, 오늘 말을 걸었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고 들어갈게요. 네. 오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네, 일단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4년. 네, 그렇습니다. 이 안 전 지사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도 네. 이 김지은 씨에 대해서 위력을 네.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네.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다음 달 14일이 네, 1심 선고일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이걸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그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입니다. 오늘이. 그 북한이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했습니다. 아까 8월 1일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잠깐만요.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오산 기지에서 공식 유해 송환 행사, 그러니까 일종의 추모식이죠. 행사가 열리고 이후 유해는 하와이로 옮겨지게 됩니다. 거기서 신원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거죠.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은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의 한 항목이잖아요. 유해 송환이. 그러니까 오늘 이행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약간 또 지지부진한 듯 보였던 북미 간 후속 협상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 같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북한이 최근 강하게 요구해온 종전선언 문제가 앞으로 집중 논의될 전망인데 저희도 이제 어제 그저께 그 얘기를 다뤄봤지만은 우리 정부도 역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상황입니다. 가깝게는 다음 주에 ARF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 올해는 싱가포르에서 행사가 많아요. 싱가포르 갔다 왔나요? 아닌가? 네, 싱가포르 갔다 왔죠. 네, 이반장 갔다 왔죠. 이번에 이제 남북미 중 4개국의 실무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그리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정말 오늘도 더운 날씨였잖아요. 아까 중복이라고 얘기했는데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2천여 명이 모여서 마지막 작별을 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신 반장이 아니죠. 이선아 반장 발제 때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SBS 시사 프로그램인데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전 공동대표가 2014년 무렵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수차례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보도가 됐어요.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대구 출신이고 또 대학원 동문이잖아요. 해당 방송을 저도 잠깐 봤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 여러 개를 공개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사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내놨고요. 이 내용이 이미 지난 대선 때 똑같은 내용이 보도가 됐다고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후보 추천에 불과한 거지만은 청탁으로 비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속보와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고요. 미군 유해 송환과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연결식,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 정치권의 여러 이슈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25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기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죠.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 소강원 참모장 등에 대해서도 재소환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다뤘지만은 기무사와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정면 충돌하면서 기무사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지금 더 커진 상태고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안의 본질을 지적하는 등 교통정리에 나선 상태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한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요즘 이분이 대세라고 합니다. 영상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대세가 아니라 셀럽이죠.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이분이 먹었다고 하면 품절 대란입니다. 곱창에 이어 이번엔 박대까지 씨가 마를까 걱정이라고 하는데 날도 더운데 먹방 잠깐 보시고 가시죠.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딴딴딴딴딴딴 이제 다 봐주시고. 네, 요즘 밤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사실 빛나진 않는데요. 기무사의 별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스타 기우진 처장에 이어 투스타 초강원 참모장,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잇따라 특별수사단에 소환됐습니다. 자, 특수단은 누구의 지시로 또 왜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불법성은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을 추궁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수단은 두 사람을 다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당시 장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우리 기우진 그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을 불렀습니다. 이거는 장관께서 어떤 이중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라고 지시하셨다. 결국 조현천 전 사령관과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둘 다 민간인 신분이라 군검 합동수사단 내 민간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됩니다. 사실 계급대로라면 사령관을 먼저 조사를 한 뒤에 장관을 불러야겠지만 현재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 있는 만큼 한 전 장관을 먼저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지난 10일 인도 순방 중 특별수사단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데 이어 16일에는 관련된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어제는 기무사의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강조한 데 이어 오늘은 계엄령 검토는 불법적 일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에는 순서가 있다고 했는데요. 문건의 진실을 밝힌 뒤에 관련자 처벌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무사 개혁이 이뤄지고 최근 문건 보고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네, 이례적으로 송 장관의 실명을 거론한 건요. 향후 송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이 되면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송 장관과 기무사 간의 공방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져서 온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저는 기무사령부와 관련된 장관님 말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댓글 TF와 세월호 및 위수령 검토 관련된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려라. 그러나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자 기무사가 송 장관의 발언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기에 이르렀고요. 여기에다가 국방부는 또 곧바로 허위 보고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 민 대령의 발언이 나온 그날 국방부 감사관실은 송 장관의 지시에 따라 민 대령의 업무용 PC를 조사해 갔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계엄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차원이었다고 했지만 민 대령의 폭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복성 조치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개석상에서 대령과 장관이 설전을 주고받은 데 이어 그야말로 군 내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조직이 이런 꽃가루 같은 형태로 국민들을 불안케 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콩가루 군대를 믿고 국민이 어떻게 발 뻗고 자겠습니까? 자, 민주당은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군의 하극상 공방이 아니라 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장갑차와 총 불의를 겨누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군이 그렇게 셀프 쿠데타를 엄모하고 흔적을 지운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승인과 명령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무사의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기무사 개혁위의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우선 독립된 형태인 사령부 간판을 떼고 국방부 직할부대 형태로 바꾸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기무부대 폐지가 확실시되고요. 또 개혁위는 4,200여 명인 기무 인력을 30% 이상 줄이고 또 현재 9명인 장성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인력 감축 문제는 기무사의 반발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특수단, 관련한 전산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서 25일에 이어 오늘 또다시 기무사와 예하부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는 기무사로부터 비공개로 계엄령 검토 문건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지금 이 시각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극상에 더 강력해진 대통령의 경고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최 반장이요. 그 국회 정보위 기무사 업무 보고가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됐다,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고 반장이 좀 취재가 된 게 있어요? 아까 열심히 전화를 하던데. 네, 오늘 그 업무 보고가 2시에 시작이 됐잖아요. 맞아요. 예, 비공개로 네네. 있었는데 네. 이 비공개 업무 보고가 아까 진행되던 도중에 네. 이석구 사령관이 잠시 밖으로 나와서 이 하극상 논란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기무사는 국방부 직할 부대이고 장관님께 충성하는 부대라면서 저는 장관님의 부하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무사의 순기능과 그렇지 않은 기능이 있다며 철저히 개혁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에 도움이 되는 개혁을 장관이 추진 중이고 저희도 적극 동참해 개혁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기무사 비공개 정보위 보고가 지금 네. 2시부터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끝나면 보고가 뭐 브리핑이 끝나면 있어요? 여야 간사와 이제 정보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네. 제가 방금 들어오면서 위원장실 측에 연락을 해봤더니 네. 아직 진행 중이고 5시 반은 넘어야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들어오면서 연락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오면서 제가 유머한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자리에 들어오면서 전화를 했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연락해봤는데요. 네.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좀. 네. 네. 자, 그렇고요. 오늘 이따 이제 청와대 발제에서요. 제가 좀 더 청와대에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마침 또 대통령이 국방개혁안을 보고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송영무 장관이 이제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송 장관 최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개혁도 성공시키는데 제 소임을 다할 뿐이다.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라는 의미인 거죠. 아, 그 얘기는 기무사 개혁은 완수하겠다라는 그렇죠. 의지네요. 지금 그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 정치 개입 금지 그리고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내려놓기 등 3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까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하극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누가 봐도 장관이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진실 게임을 벌였잖아요. 생중계되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대령 얼굴도 나왔습니다만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는 기무사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대통령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보여지고요. 국방부 특별수사단 이제 수사 속보를 좀 알아보면은 기우진 준장에 대해서 이제 그저께 조사를 했고요. 소강원 소장이죠. 소강원 참모장에 대해서는 이제 어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불러서 한 번 더 이상일 수도 있지만요.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우진 5처장은 이틀 전에 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요. 어제 소강원 참모장 12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는데 워낙 실무진급에서는 핵심 인물들인 만큼 이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단은 오늘 오전부터 과천 기무사령부와 예하 부대를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압수수색했고요. 이 특수단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전산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서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편 특수단은 민간 검찰과 합동 수사단을 꾸림에 따라서 이 조만간 서울 동부지검으로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네. 자, 기무사 업무보고 관련해서는요, 추가적인 속보가 들어오면은 이제 최 반장하고 고 반장이 좀 챙겨서 얘기를 해주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도 지금 속보거리가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됐던 문건 410건 중에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어제 저희가 했잖아요. 이 반장, 지금 그 나머지 문건들이 오늘 공개되지는 않았죠,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 행정처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파일 228개 모두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주말 사이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공개 문건들 중에 민변 대응 전략이나 이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 등은 이미 관련자 소환 조사나 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 내용이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 공개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다루면 될 것 같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한 명예훼손 이제 소송 사건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근데 그 결과, 그러니까 일종의 선고가 나오기 전에 법원 행정처가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서요, 최 반장?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스야 전 지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형사 재판이죠. 그렇죠? 네, 당시 이 사건이 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에서 진행이 됐고 선고는 2015년 12월 17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전인 11월 16일 법원행정처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건이 작성이 됐는데요. 해당 재판부가 선고 당일 읽을 판결 이유가 이 문건에 쓰여 있었습니다. 또 재판장이 가토 전 국장을 준엄하게 꾸짖을 것이라는 법정 풍경도 담겨 있었는데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 보도한 것에 대해 재판부에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법정 풍경을 지금 기록했다는 건데, 신 반장, 그럼 실제로 한 달 후에 열린 선고 공판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행정처 문건과 거의 판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판장이 가토 전 지국장이 허위 사실을 썼다고 못 박았고 문건에 적힌 것과 같이 비방 목적 없이 비방 목적이 없어서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이 재판장은 한국 국민으로서 피고인의 시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공판 3시간 내내 서 있던 가토 전 지국장이 다리가 아프다라면서 좀 앉고 싶다라고 했는데 재판장은 계속 서 있으라라고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억납니다. 이제 기억이 나요.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당시에 오랫동안 세워놔서 지금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요. 그냥 벌 주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뒷말이 나왔잖아요,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검찰도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협조가 필수였던 만큼 법원 행정처가 대통령의 호감을 사기 위해 이 같은 법정 광경을 연출하기 위해 재판부와 선고 전에 교감하면서 재판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장인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황당하다, 당시 수석부장이나 행정처 인사 누구에게도 심증을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검찰이 최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입수를 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검찰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민원이 정리된 문건들도 많이 발견됐다면서요, 이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전현직 의원들과 관련한 현안이 정리된 이른바 민원 문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에 도움이 필수적인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해당 문건의 내용이 의원들이 한 민원을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처가 직접 민원을 파악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실제 민원이 해결돼서 재판 개입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전에 저희가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의 결론을 미루고 그 대가로 해외에 법관을 파견할 것을 외교부에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다뤘었잖아요.
관련해서 현직 법관의 증언이 나왔다고 어제 많이 보도가 됐죠. 네, 2014년부터 16년까지 그 당시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부장판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용을 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당시 수석연구관이 그 판결은 파기하기로 돼 있다라면서 이 보고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같은 상황을 대법관에게도 보고를 했더니 해당 대법관이 한일 외교 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올 사건이라 말했다라고 이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는데요. 앞서 발견된 문건에서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사건의 파기환송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제징용 재판을 두고 대법원이 정부와 거래를 시도하려고 한 문건 내용이 실행된 정황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부장판사가 본인의 글을 철회했다 이런 내용도 있긴 있던데 아무튼 이런 글을 SNS에 올렸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사건이 5년째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맞죠? 오늘 회부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오늘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수사에 대해서도 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정말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직업소개소로 전락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검찰이 정재찬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 대기업에 청탁을 하면서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면서 기업들과 매칭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공정위 퇴직 간부 20명가량이 소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20여 곳에 취업을 했는데 이들은 대기업에 청탁을 하면서 행정고시 출신은 2억 5천만 원, 비고시 출신은 1억 5천만 원 안팎의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공정위 측은 검찰 조사에서 기업이 적임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공정위 내부 문건에는 고참, 고령 취업을 위한 대책이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자녀를 현대차 계열사에 취업시켜서 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기무사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더 추가로 들어온 얘기는 없죠? 네,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전화 좀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송영무, 기무개혁 성공 소임 다 할 것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할 때 언급했지만요.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오늘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했습니다. 지난달 12일이죠. 6.12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첫 사례입니다. 이 같은 북한의 선물이 종전선언 등 북미 간 후속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미군 유해 송환 속보, 또 청와대발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7월 27일. 오늘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례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에 6.25를 소재로 한 영화도 참 많이 나왔는데요. 신반장의 영화당, 오늘 준비한 영화는 두 형제의 가슴 아픈 전쟁 이야기,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영화는 백발이 성성한 한 할아버지가 6.25 유해 발굴단의 전화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6.25 유해 발굴 사업단입니다. 저희 쪽에 발굴된 유해 중에 이진성 님이 계셔서 말이죠. 예, 그래요. 제가 이진석인데요. 혹시 이진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 이진석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진석 할아버지가 바로 동생인 원빈이죠. 6.25 전쟁 당시 형 장동건과 함께 강제 징집됩니다. 너 안 죽어 임마. 너 살려서 집에 보내야지. 자, 형. 나도 우리 형제한테 행운이 따라서 둘 다 살아 돌아가길 바래. 근데 꼭 하나만 살아야 된다면 그게 네가 되길 바라고 노력하는 것뿐이야. 발굴단이 찾아낸 유품은 동생 원빈이 형 장동건에게 살아서 돌아오면 달라고 줬던 만년필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반세기가 지나서야 만년필과 함께 유골로 발견됩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동생은 그저 오열할 뿐입니다. 왜 이러고 있어요? 누가 말 좀 해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 동생한테 뭐라고 말 좀 해요. 그때 형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형. 참 다시 봐도 가슴이 아픕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유해로나마 찾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게 남아있는 가족의 심정이겠죠.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에 묻힌 미군 유해 송환에 거의 사활을 걸었는데 오늘 북한이 6.25 전쟁 당시 북녘 땅에 묻힌 유해 55구를 송환 조치했습니다. 오늘 새벽 오산 미군 기지를 이륙해서 북한 원산으로 갔던 미군 C-17 수송기는 오전 11시쯤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다시 오산으로 복귀했습니다. 유엔기에 쌓인 유해 나무 상자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 예를 갖추듯 정자세로 선 의장대와 유엔군, 미군 관계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자, 미국 내 불거진 회의론에 누구보다 송환 소식을 기다렸을 트럼프 대통령, 곧장 트위터로 화답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많은 가족들에게 위대한 순간이 찾아왔다면서 땡큐 김정은 하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백악관도 곧장 성명을 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변화, 영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대담한 첫 발걸음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행동과 긍정적 변화를 위한 동력에 고무됐습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약 5,300명의 미군을 찾기 위한 북한 내 발굴 작업이 재개되는 중대한 첫걸음입니다. 백악관은 또 다음 달 1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공식 유해 송환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하와이 기지로 옮겨서 별도의 세레머니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유해들은 이곳에서 DNA 테스트를 포함한 최종 신원 확인을 거친 뒤에 미국 본토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북한이 보인 움직임, 그러니까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와 미군 유해 송환 작업이 북미가 신뢰 강화를 넘어서 종전선언까지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7.27 정전협정일의 종전선언은 끝내 불발됐지만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전후로 해서 종전선언이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미 중 4자 당사국 간의 협상을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이는 가능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주요 플레이어들 또 넓게는 UN 무대에서의 적극적인 지지를 계속 당부를 하고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분위기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해마다 오늘을 전승절이라면서 열병식을 열고 반미 투쟁을 앞세웠는데 올해는 80대 노병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노병대회와 축하 공연 정도입니다. 노병들이 김 위원장 품에 안기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따뜻한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렇듯 성대하고 의의 깊은 대회에 우리 노병들을 또다시 불러주시고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축하문까지 보내주시며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한편으론 6.25 전쟁 중 전사한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아닝의 묘를 찾아서 북중 친선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중은 피와 생명을 바쳐가며 맺어진 전투적 우위와 진실한 신뢰로 굳게 결합해 있다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고한 친선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북중 혈맹을 강조하면서 종전선언 논의에서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정전협정 65주년에 미군 유해 송환, 트럼프, 김정은 고맙답니다. 네, 정전협정 체결일이 D-Day가 될 것 같다는 전망은 있었는데 그 며칠 전까지 CNN 등 보도를 보면요. 북미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돈 문제도 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결국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은 오늘 북한이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 조치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6.12 북미 정상 합의의 첫 번째 구체적인 이행 조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을 보면은 오전 11시쯤에요. 고 반장. 네. 오산 미군 기지로 유해가 도착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오늘 새벽 5시 55분에 오산 미군 기지를 이륙해서 북한 원산에 일찍 떠났네요. 예, 아침 일찍 갔습니다. 갈마 비행장으로 떠났던 미군 수송기 유해신 5구를 싣고 오전 11시 오산으로 복귀했습니다. 수송기엔 유엔사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 전문가들도 동행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요. 관계자들이 정말 깎듯이 예를 갖춰서 유해를 맞더라고요. 신 반장. 그렇습니다. 뭐 뭉클하기까지 한 장면인데 지금 영상이 좀 나올 텐데요. 이 수송기가 미군 유해를 싣고 이 오산 기지에 막 착륙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정복을 입은 의장대 5명이 이렇게 깃발, 또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수송기 쪽으로 행진을 하고요. 이렇게 수송기 앞에 서서 이렇게 또 이렇게 겨수경례를 하는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저 뒤로 이 군인 55명이 11명씩 5줄로, 그러니까 유해 한 구당 군인 1명씩 이렇게 맞춰서 또 수송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수송기에서 유해를 내리는 모습도 곧 나올 텐데 저 앞에 저렇게 스타렉스 차량 6대가 대기를 하고 있고 이 유엔기로 감싼 나무 상자를 저렇게 앞으로 깍듯이 들고 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어서 유해가 차량으로 다 옮겨진 뒤에 의장대와 군인들이 구령에 맞춰서 이 공군기지 본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 차량도 뒤따라서 이 공군기지 내에 있는 보관소로 사라지는데 이 차량이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화면에서 다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 군인들이 거수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최대한의 있었습니다. 예를 표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반장은 봤어요? 네. 미국 이 국방부 DPA 관계자들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 재차 유해 확인 절차를 밟고요. 다음 달 1일 오후 5시 역시 오산기지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주관으로 공식 유해 송환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추모식 직후에는 조금 더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 그리고 DNA 검사 등을 위해서 하와이에 위치한 DPA로 옮겨지는데요. 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광범위한 협조로 이뤄진 성공적인 임무였고 이제 우리는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에 이들의 명예를 추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와이의 그 유해 확인 아주 큰 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DPA라는 아까? 네, 그렇죠. 그 정전협정 체결일에 유해 송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있고요. 미국으로서는 11년 만에 북한 지역에 대한 미군 유해 송환이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말 학수고대했을 거 아니에요, 최 반장. 오늘 뭐 반응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역시 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뭐 곧바로 반응을 내놨는데요.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취해진 이번 조치는 많은 미군 가족에게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다. 땡큐 김정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라고 썼습니다. 백악관도 공식 성명을 내놨는데요. 세라 샌더스 대변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북한의 행동과 긍정적 변화를 위한 동력에 고무된다며 오늘 이뤄진 조치는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약 5,300명의 미군을 찾기 위한 북한의 발굴 작업이 재개되는 중대한 첫걸음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앞으로 돈을 좀 받고 출연시켜야 되겠어요, 최 반장은. 네,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자, 북한이요. 지난번에 이제 억류 미국인 3명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새벽에 그 공항에 나가서 그 영접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바로 트위터로 본인의 생각을 밝혔군요. 그 북한 입장에서는 오늘 유해 송환을 계기로 해서 종전선언 논의가 속도를 내길 바라고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정부도 8월 말이나 또는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국들하고 논의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영상은 봤는데
북한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반미 메시지가 자취를 좀 감춘 그런 상황이죠. 네, 보통 북한이 7.27 정전협정 이 체결일을 내부적으로 전승절 이렇게 부르면서 큰 행사를 열어왔는데요. 작년 노동신문과 올해 노동신문을 보면 분위기 차이가 확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17년 7.27하고 올해 7.27을 비교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작년 신문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 나올 텐데요. 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거꾸러뜨린 위대한 승리는 영원하리라는 제목입니다. 반제,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한다. 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자 신문은요. 김 위원장이 참전열사묘와 전국 노병대회를 찾은 기사를 싣긴 했지만 반미, 반제국주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하닝의 묘를 찾아서 북중 친선을 강조했는데 이건 우회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전승절을 좀 대놓고 축하하는 움직임이 딱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뭐예요? 네, 북한에 105층짜리 건물 있는 거 혹시 알고? 알아요. 유경 호텔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긴 피라미드 모양의 유경 호텔인데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높이 300m가 넘는 이 초고층 유경 호텔의 외벽 전면에 조명을 쏴서 축하 분위기를 좀 띄웠다고 합니다. 사진은 딱 저거 한 장뿐인데 뭐 저거 외에도 병사들을 배경으로 이렇게 불꽃이 쏘아져서 올라가는 장면이나 아이들이 비둘기를 들고 있는 장면 등이 다양하게 이렇게 벽면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아 참 이 반장, 오늘 들어온 속보잖아요. 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다시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전 10시 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며칠이요? 31일. 네. 북측이 먼저 이 전화 통지문을 통해서 회담 개최를 제의해왔고 우리 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열리는 셈인데 이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 평화지대와의 시범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무장지대 안에 설치된 지피 병력과 이 장비를 철수하는 안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비무장지대 내의 남북미 공동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 측은 이 서해 NLL 일대의 평화 수역화 등을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기무사 업무보고는 또 나온 건 없어요? 네, 아직까지 네. 속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제가 곧바로 연락을 달라고 했거든요. 네, 오늘대로 취재는 하고 있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하고 있죠. 자, 아까 최 반장 발제 때 잠깐 얘기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서 나온 몇 가지 발언에 대해서 앞서 이제 최 반장이 소개를 했는데, 일단 이제 기무사 개혁안은 오늘 국방개혁 2.0의 공식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가지 발언만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기무사 개혁 TF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별도의 개혁 TF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 안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고가 된 국방개혁 2.0이 안고 빠진 찐빵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 부분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겸연금 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네, 문 대통령 또 몇 가지 당부 사항도 전했는데요.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군 스스로의 조직을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방산비리 관련해서 방산비리는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다라고도 했고요.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국방개혁 2.0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 다룰 시간은 없고요. 몇 가지 내용만 좀 다뤄보자면은 2022년까지 장군 76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병 복무기간 단축 내용도 있는데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시작해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 있을 때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신 반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인도네시아 특사를 만났죠?
맞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특사 마르수디 외교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했는데요. 공식 초청장과 함께 아시안게임 마스코트인 아퉁, 카카, 빈빈, 인형 3개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북한 평양에도 특사를 파견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한 차례 더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남북 정상 만남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유해 송환으로 갈게요. 북한 정전협정 65주년의 미군 유해 송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장례의식이 오늘 국회 연결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거쳐서 장지인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조금 전 안치됐는데요. 이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어제부터 국회장으로 치러졌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아서 연결사를 낭독했습니다. 태양빛 가득한 계절이건만 우리 모두는 어두운 터널에 들어선 듯 참담한 심정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제 평생을 짊어지셨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네,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해서 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앞서 어젯밤까지 4만여 명의 시민들이 빈소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 고인은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안치됐습니다. 어제 저녁 열린 추모제에도 이 3천여 명이 참석을 해서 노의원을 주도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이 됐는데 1층과 2층을 모두 채우고도 자리가 부족해서 이 계단에 앉아 있거나 서서 지켜보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어제 저도 취재를 하러 가서 시민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노의원의 팟캐스트로 태교를 하셨다는 어머니도 계셨고 작년 국정감사 때 국회에서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보고 친근감을 느껴서 노의원을 좋아하게 됐다던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노의원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은 다 다르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노의원과 가까이 지냈던 인사들도 작별 인사를 전하러 왔는데요. 먼저 노의원에 앞서서 썰전을 진행했던 유시민 작가가 추도사를 낭독하자 곳곳에서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또 노의원과 14년 전부터 가까이 알고 지냈다던 영화배우 박중훈 씨 역시 추모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배찬이 형,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형을 좋아했어요. 잘 가요. 배찬이 형, 아시죠? 형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좋았다는 것을요. 개인적인 소회로는 겨울에 굴국밥을 먹으러 참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고 나니까. 네, 같은 시간 경남 창원에서도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이 지역구 시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 겁니다. 어제 오전 빈소를 출발한 영정사진은 노의원이 머물렀던 20평대 아파트, 그리고 평소 자주 가던 반송시장 등을 찾았습니다. 이 지역구민들은 시장에서 노제를 올렸는데요. 노의원이 평소 즐겨 먹던 떡볶이와 족발, 막걸리 등이 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드루킹의 최측근인 윤모 변호사가 오늘 오후 특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노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는데 관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 특검은 공식 출범을 한 달 만에 공범 2명을 처음으로 구속하기도 했는데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회원인 촛보 김모 씨 그리고 트렐로 강모 씨입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면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소식입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검찰인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신데 최우진 씨 어떤 말씀하실 겁니까?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씨 2차 피해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침묵을 지키는 안전지사인데요. 김지은 씨는 오늘 오전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 진술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성폭행이었고 안전지사에 대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지사가 굉장히 권위적이었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이 안전지사를 제왕적 리더로 추앙받는 종교인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한 달간의 재판, 이 진실 공방만이 팽팽했던 게 아닙니다. 이미지 싸움도 극에 달했습니다. 안전지사의 부인은 김지은 씨에 대해서 이 볼에 홍조를 띤 모습이 애인을 기다리는 여인 같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고요. 안전지사 역시 나르시시즘에 빠진 리더 등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가려지고 이 법정 바깥에 여론전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소식, 이번 주 짤막하게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은 이 의혹을 제기했던 김영환 전 의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면서 고발을 했었죠. 김 전 의원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저하고 김부선 씨하고 통화한 내용 이게 되고 여기는 이제 제가 자술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김부선 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김부선 씨도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부선 씨, 어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부선 씨의 딸이 김 씨를 경찰에 실종 신고한 건데요. 오전 10시부터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어제 저녁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 1시간쯤 뒤에 이 김부선 씨와 통화가 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됐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실종 신고 단순 해프닝이었던 거네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김부선 씨가 여행을 간다고 해서 딸이 그 차를 빌려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닿으니까 딸이 불안한 마음에 신고를 한 걸로 일단 보입니다. 노회찬 의원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갈게요. 오늘 연결식을 저도 아까 지켜봤는데 그 이제 중계되는 걸 지켜봤는데요. 여야 정치권 의원들이 노 의원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지도부 전원 참석을 했고요. 동료 의원들이 국회에서 작별 의식을 치렀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같은 시각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던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간 겁니다. 대신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결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정이 좀 겹쳤나 보네요. 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참전국에 많은 희생이 있었고 이 기념식 역시 중요한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연결식에 가고 본인은 기념식에 가기로 정리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최 반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최 반장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고가 일본어인 건 아니죠? 네, 일본어긴 하지만 네. 통상적으로 좀 그래요? 쓰니까. 팥소로 네. 보통 순화해서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팥소. 예. 잘 안 쓰는 단어로 알고 국문학 그렇게 하면 또 그 느낌이 안 사니까 여기서 그냥 무너집시다. 네.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최 반장 없는 가정에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요.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네. 드루킹 특검 소식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오늘 한 매체가요. 그 드루킹 김모 씨가 노회찬 의원을 협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잖아요. 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드루킹 김 씨가 최근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노 의원에게 건넨 4천만 원은 강연료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총선 이후에 한 번도 노 의원에게 연락을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라고도 진술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 씨는 노 의원에게 돈을 주기는 했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닌 순수하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자 특검팀이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이 대가성에 대한 진상 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루킹 김 씨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과거 트위터에다가는 협박성 글을 올린 걸로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렸었죠. 네. 네,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드루킹이 트위터에 올린 정의당 의원들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요. 드루킹의 한 측근이라는 인사가 심상정 의원과 김종대 의원의 커넥션 의혹과 관련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좀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는요 조금 더 저희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특검팀의 발걸음도 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제 오늘 이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을 했고요. 징역 4년을 구형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일단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성폭력이라고 본 겁니다. 이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졌던 안 전 지사가 이 수행부 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명령 그리고 신상 공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검찰은 명백한 성폭력, 특히 이제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거고, 오늘 안희정 전 지사,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결심 공판의 절차잖아요. 이제 피고인의 마지막 이제 최후 진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최후 진술이 있게 되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이 반장? 일단 안 전 지사는 법적 책임을 잘 판단해 달라고 이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고소인, 그러니까 이 김지은 씨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김지은 씨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그 발제에서 잠깐은 봤지만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관련 스캔들 제기했던 김용환 전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한 매체와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 김부선 씨와의 통화 내용을 다시 언급했다고요? 네, 김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이 먼저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먼저 김부선 씨에게 연락을 했고 이후 몇 차례 통화를 했다면서 김 씨가 상당히 울분을 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제출한 녹취 파일 외에도 3개가 더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아니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네, 어제 이재명 지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아직 이와 관련해서는 입장 등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지사 오늘 오전 노회찬 의원의 연결식에 참석해 추모하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는 제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면서 늘 여유와 유머와 포용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라고 적어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다루지는 못했는데 고은 시인이 지난번 이제 미투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요? 네, 지난 17일 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최영미 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엊그제 최영미 시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 또 이러한 의혹 기사를 보도한 동아일보와 취재 기자 2명에게도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최영미 시인이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됐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라는 심경을 함께 적기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를 정리해 볼게요. 일단 노회찬 의원 소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노회찬 국회 연결식 여야 배웅속 영면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습니다마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특히 김선수 후보자 동의안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았는데 162표의 찬성표를 얻어서 가결됐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어제 대법관 임명 동의안 표결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보고 대법원의 인적 구성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대법관 임명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3사람 각각 표결이 이뤄졌는데요. 노정희 후보자는 찬성 228표에 반대 39표, 이동원 후보자는 찬성 247표에 반대 22표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선수 후보자 찬성 162표로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민중당 의석을 다 합치면 149석입니다. 여기에다 어제 일부 의원들이 불참한 것까지 감안해 보면 김선수 후보자가 얻은 표 중 상당수가 바른미래당 또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국당은 그동안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해왔던 만큼 별도의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한 바른미래당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투표에서 관심을 모았던 건 정의당 의원들의 참석 여부였는데요. 정의당은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살피는 사법부의 기능에 적합한 인물이 김선수 후보자라며 노회찬 의원의 사법개혁 뜻에 따라 표결에 참여한다고 입장을 낸 뒤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노회찬 의원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 왜 우리 국민들이 줄을 서서 애도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분 후보 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해야 됩니다. 정의당은 지금 상주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빈소를 찾고 계신데요. 이런 상황 종합해서 의사를 표현하시는 건 좋지만 언제까지 감정 발휘할 거야? 이 인사청문회하고 우리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데 상중이니까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데 사실 여야 의원들 이렇게 싸우기만 한 건 또 아닙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된 뒤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김성민 선배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 아니 여기 저 기동민 선배는 보이스 컬러가 좋잖아. 묵직하게. 왜 보이스인가요? 이대영 의원님은 좀 솔직히 좀 못되게 하네. 자, 어제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한국당 오늘도 화가 안 풀린 걸까요?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은 물론이고 다른 야당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강행으로 민주당의 이중대 삼중대의 협조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모두 결점이 있는 대통령 자신의 직속 비서였던 김선수 후보자가 대법관이 됐으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도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자, 비슷한 시각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세 사람에게 사법개혁을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양승태 사법부가 추락시킨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 거래와 블랙리스트 관리 등 전임 대법원에서 자영된 사법농단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대법원도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과반을 넘게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 대법관이 늘었다는 건데요. 노정희 후보자가 합류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대인 4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후보자 판검사 경력 없이 대법관이 되는 것도 김 후보자가 최초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도 어떤 식으로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들 대법관 후보자 세 사람은 다음 달 2일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이 퇴임하면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세 사람 합류로 새바람 분화. 자, 음악과 정치의 만남, 금요 고다방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송영무 장관, 오늘 노회찬 의원이 국회를 떠났습니다. 왜 국민들이 그를 그리워하겠습니까? 그가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기무사가 쿠데타 문건을 작성한 그 자체가 유혹이고 내란, 반란의 음모입니다. 이것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송 장관이 할 일입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장관은 장관대로, 기무사 대령은 대령대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진실공방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개혁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의무가 송 장관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행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들국화의 행진을 송영무 장관께 보내드립니다. 자, 박 의원이 요즘 이래저래 고생이 많을 송영무 장관에게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라, 뭐 이런 나름의 응원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신청곡 들국화의 행진 들으시면서 금요 고다방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때로는
네, 최 반장 노래 좀 따라 부르지 마요. 정말. 자, 그렇고요. 아까 이제 송영무 장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또 기무개혁에 대해서 소임을 다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밝혔는데, 근데 이제 어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제 문건의 성격을 밝히는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이제 보고 누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묻겠다고 했잖아요. 네, 어쨌든 그 별건으로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보도들을 좀 보니까요. 오늘 이제 전군 주요관 지휘관 회의에서 장군들이 대통령한테 충성이라는 구호를 아주 크게 이제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연습까지 했다면서요? 네, 3스타, 4스타 굉장히 고위급 군 인사들이 모인 전군 지휘관 회의였는데 보통 청와대에서 이 회의를 할 때는 이 경례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안 하는데. 이 회의가 2시에 시작됐는데 20분 전부터 이 지휘관들이 모여서 경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좀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좀 군기가 바싹 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구호는 충성이었다는 거죠?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네. 공군은 필승입니다. 네. 공군은 필승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때만 얘기했죠. 활주로 치웠다고. 자, 그리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부터 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신반장, 일주일 사이에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6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5%포인트 떨어진 수치고요. 6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잘 못했다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해서 28%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 원전 재가동 논란, 또 대북정책 불만 등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정당 지지도는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서 48%를 기록해 부동의 1위인 상황이고 정당 지지도만큼은 라이벌 관계인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씩 올라서 11%를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유일하게 바른미래당만 지지율이 떨어졌는데요. 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인 소식, 한국당 비대위 출범, 민주당 경선 컷오프 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 각 당 지지율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의당 지지율이 많이 높네요, 여전히. 민주당 정치권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민주당 당대표 컷오프 얘기 잠깐 이제 최 반장이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잖아요. 어제 이제 컷오프 결과에 대해서는 최 반장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친문의 힘이 입증됐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걸 보니까요. 일단 그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 주류가 친문이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요. 그럼요. 예, 네. 이번 예비 경선 과정에서 친문 후보 단일화가 안 되는 바람에 일각에서는 표가 분산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친문 후보가 모두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의원과 이해찬 의원은 친노, 친문 그룹 내에서 상징적인 인사이고 송영길 의원도 비문 인사로 분류돼 왔지만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신친문, 범친문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친문의 승리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번 경선을 거치며 친문, 비문 구분이 다시 떠오르는 데 대해서 친박, 비박, 진박 등 한국당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구분짓기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은 본선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범친문 후보 3명이 경쟁에 나서면서 이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 당내 주류의 표심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결국 핵심인데요. 이 세 후보에게 고루 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변수가 이 세 후보의 정치적 배경이나 강점 등일 텐데요. 이해찬 의원은 친노, 친문 이미지가 강한 동시에 이 당내 재야 출신 원로 인사들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임을 자임하면서 경제정당 당대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송영길 의원은 세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나름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우상호 의원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 특징이 다르죠. 우리 이해찬 선배님 맡고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당청 관계의 안정성과 경륜, 김진표 후보는 이제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지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당, 송영길은 정치 혁신 하나. 네, 그리고 어제 컷오프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포커페이스가 돋보였다는 보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는데요.
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표정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가 차기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지지 후보가 떨어지고 또 상대 후보가 당선됐을 때 공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또 반대로 여러 후보의 지지 모임에 나가는 등 양다리를 걸치면서 공천 보험에 드는 움직임도 있다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자유한국당은요, 고 반장. 지금 특별한 내부 갈등이 뭐 돌출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 보여요. 네, 뭐 전반적으로 조용한 그런 분위기인데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비대위 체제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전 정치권의 여야 비대위 체제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초기에 혁신이다, 물갈이다 하면서 당내 갈등과 충돌 벌어지곤 했었는데 이번 김병준 비대위 아직까지는 별다른 갈등 조짐 없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은 이 초기에 당내 갈등도 벌어지고 해야 오히려 뭐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처음 한 열흘 정도 주목도가 높을 때 사람을 꾸리는 데서 뭔가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이렇게 변하겠다는 방향 그런 것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좀 평온하게 가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기후 같지가 않아. 저희가 조금 뭐 당내 민주화 또는 당의 좀 정상화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조용해진 것만으로도. 네, 이런 가운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다음 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봉하마을 방문에는 김용태 사무총장과 홍철호 비서실장, 윤영석 수석대변인, 또 비대위원들이 함께할 예정인데 권양숙 여사와의 면담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노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제외하고 한국당 지도부가 별도로 봉하마을을 찾은 건 현재까지는 지난 2015년에 김무성 당시 대표의 방문이 유일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참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뭐 휴가 일정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맞아요? 조금 전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30일부터 다음 달 다음 3일까지 주네요, 다음 주. 네. 연차 휴가를 쓴다고 합니다. 뭐 이 외에 별도의 계획을 밝히진 않았고 뭐 무슨 책을 읽는다, 뭐 전국 구상을 할 것이다. 보통 이런 브리핑을 하잖아요. 이런 내용이 전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본연의 의미로 휴가를 보낸다는 취지로 아무것도 뭐 계획하지 않고 휴가를 다녀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번엔 꼭 며칠이라도 가야 되겠어요. 휴가를 좀 가겠다는 의지를 좀 불태우겠습니다.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김병준, 내주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 참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정부 폭염은 계속될 재난, 긴급 폭염 대책본부 구성입니다. 삼복더위 중 중복인 오늘도 정말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일부 지역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더위를 식히기에는 강수량이 너무 적고 습도가 높아져 오히려 불쾌지수는 치솟는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행안부가 오늘 긴급 폭염 대책본부를 구성키로 하고 앞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폭염은 계속될 재난이라며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살인적인 더위를 감안하면요, 적절한 방안으로 보여지고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반장 고생했어요. 할만해요? 이 눈이 저랑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왜 웃어? 고 반장. 네.